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아들 하나와 남편, 이렇게 네 식구의 엄마이자 이 가정의 가장으로 살고 있어요. 왜 제가 가장이냐고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어떻게 결혼하고 그동안 저에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생활력이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 환경 탓에 온갖 굳은 일은 다 하며 자랐거든요. 일을 나간 엄마를 대신해 동생들도 제가 돌봐야 했고 그 와중에 학비도 벌어야 했어요. 그러니 생활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에서 나름 괜찮은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어요. 물론 다니는 내내 식당 아르바이트에 과외까지 닥치는 대로 다 해가며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대학 시절의 낭만? 그런 건 하나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 시절에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힘들만 계속 겪어내고 싶지 않았고 만약에 혹시라도 결혼하게 된다면 내 이 삶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저는 좋은 회사를 한 번에 붙어서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다들 엄청나다고들 했어요. 그 좋은 회사의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데 한 번에 취직이라니 말이죠. 저도 그때는 제가 이 생활에서 벗어난 거라고 나도 이제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굴레와 내 집 한 칸 없는 서울 생활에 대한 고단함을 여전히 느끼며 좁은 원룸과 회사의 무한굴레 속에서 아, 내 현실은 바뀐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람은 만났고 사랑은 했습니다. 직장 동료였고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와는 달리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아서 우리 회사를 들어온 경우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내 경쟁에서도 많이 밀렸고 무엇보다 회사 생활에 적응을 못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도와준 게 저였고 말입니다. 원래 성격상 그런 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알게 됐을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정이 쌓였고 자연스레 연애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집안 자체는 물론 저보다 나았어요. 평범했거든요. 저는 평범보다 못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으니 당연히 저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에게 쉽사리 결혼하자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잘난 여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회사에서 특히 제가 능력을 많이 인정받는 직원이었기에 더 그랬을 거예요. 연애 기간이 길어져도 결혼의 기억자도 이야기하지 않길래 제가 먼저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는 나한테 결혼하자고 안 해? 저의 그 질문에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 결혼도 안 할 건데 이렇게 오래 왜 만나? 나는 그냥 나랑은 연애만 할 줄 알았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자기는 나보다 훨씬 잘난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 워낙 여기저기서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청혼했어요. 그리고 양가에 인사를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론 남편을 상당히 반가워하셨어요. 당시에 제가 한 번도 집에 남자를 데리고 온 적이 없었고 게다가 집안 사정이 힘드니 결혼하라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같은 회사에 다니고 집안도 나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오니 저희 부모님으로서는 상당히 기쁘실 수밖에 없긴 했습니다. 나는 얘가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네. 그러니까 평생 가야 연애한다는 소리 한 번 안 한던 애가 이렇게 갑자기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나?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그렇게 예뻐라 하자 남편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 듯 보였어요. 너무 좋으신 분들 같다며 입이 귀에 걸려서 이야기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남편의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을 겪어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집안이 힘들고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내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가 썩 반갑지만은 않다. 남편이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칭찬을 굉장히 집에 많이 해둔 모양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자기보다 유능하고 직책도 높고 아주 잘나고 똑똑한 여자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르신 중에서는 본인 아들보다 며느리가 잘나고 똑똑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기죽어 살 거 생각하면 당연히 싫지. 뭘 기가 죽어 살아. 나 안 그래. 나한테 매번 자기 여자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늘어놓을 때부터 확 잡혀 사는 게 티가 나더구만 뭐. 그건 내가 많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누구 잡고 그런 사람 아니야. 아주 그냥 좋아 죽는구만.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티를 내긴 하셨지만 그래도 딱히 엄청난 결격 사유가 있는 건 아니었으므로 금방 결혼을 허락하긴 하셨어요. 그리고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을 뻔했지만 제가 조금 무리라 하는 선에서 다 해드리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안해. 자기가 많이 무리해야 했을 텐데. 뭐 괜찮아. 하나뿐인 아들 보내는 건데 욕심 좀 내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주니 너무 고맙다.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모아놓은 돈과 적금을 다 깨서 혼수와 예단을 준비했고 신혼집은 제가 살던 집과 남편이 독립해 있던 전셋집을 합쳐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물론 회사에서 조금 먼 서울의 끝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였습니다. 실제로 그 아파트를 사고 얼마 되지 않아 집값이 꽤 올라서 저희 두 사람 다 우린 운이 좋구나 하는 생각도 했었고 말입니다. 저는 제가 잘하면 결혼 생활에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잘할 자신이 있었고 실제로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혼자 잘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특히 고부 갈등은 한쪽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 좋아질 수 없는 거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저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너는 이번 모임에도 못 오니? 그날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 도저히 월차를 못 쓸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이 사람은 진짜 중요한 일 하고 있어서 회사 못 쉬어요. 정일손이 필요하면 내가 할게.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세상에 못하는 말이 없다. 네가 회사에 월차를 쓰고 집에 와서 부엌일이나 하고 있겠다는 거니? 어디 남자가? 사실 저는 어르신들의 그런 생각이나 사상에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능력이 더 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욱하고 뭔가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큰 소리가 날 게 뻔하니까 매번 참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잘난 며느리 싫다고 했던 건데 게다가 집이 가난해서 개천에서 용난 것들은 더 싫어. 지 잘난 게 하늘을 찌른단 말이야. 독하기도 독하고. 그렇게 혀를 차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무튼 그날 일은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런 일은 꽤 잦았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낳는 문제에서도 간섭이 심하셨습니다. 대체 임신은 언제 할 거며 아이는 적어도 둘은 낳아야 하지 않겠냐며 사사건건 참견하셨으니까요. 그게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게 제가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복귀를 해야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아이도 조금 더 늦게 가질 계획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엄청난 닷달로 조금 일찍 가지게 되어서 제가 생각했던 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긴 상태였거든요. 게다가 저는 회사 일도 좋아하고 또 중요한 일을 여러 개 맡고 있다 보니 금방 복귀를 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걸 원했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과 긴 상의 끝에 육아휴직을 남편이 쓰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회사의 뜻을 전달하니 회사에서도 그걸 반가워했고 말이죠. 물론 남편이 자존심을 상해할까봐 회사에서 반가워했다는 이야기는 전하지 않았지만요. 문제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남자를 집에서 애를 보게 하고 네가 바깥 일을 해?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응?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또 어딨냐? 회사에서도 이 사람보다는 내가 육아휴직을 쓰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요즘은 그게 드문 일도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꼴을 못 본다. 절대 안 된다 절대. 나 죽는 꼴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어디 부끄러워서 밖에 이야기도 못하고. 아이고 속 터져. 시어머니는 그리고 알아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회사를 나가야 하는 그 상황과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당연하게도 시어머니와 저희 친정엄마가 번갈아가며 아이를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곧 죽어도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었죠 뭐.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 제 아들이 곧 있으면 초등학생이 되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스럽다는 듯이 가끔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런 짓까지 했다면서요. 마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마냥 말입니다. 기가 찰노르시죠?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마 저에게 단단히 빈정이 상하신 거겠죠. 그리고 제가 그걸 애교스럽게 치대면서 풀어줄 성격도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마음이 있는 며느리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잘난 며느리가 해주는 생일상 좀 받아보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런다는데 그 잘난 우리 며느리는 왜 그런 것도 한번 안 보내주나 모르겠네. 말끝마다 잘난 며느리라는 말로 저를 비꼬며 말씀하셨어요. 늘 말이죠. 그래도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니 애초에 여실 생각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이켜보면 그러실 생각이 아예 없으셨다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어찌 잘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엄청나게 자주 보는 사람도 아니었고 또 남편이 저와 아들에게 잘했기에 조금 상쇄되는 것도 있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아무리 난리를 쳤어도 남편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계속되었다면 저는 계속 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게 다 깨지게 되었다는 뜻이겠죠. 남편에게 처음으로 실망하게 된 건 다름 아닌 회사 문제였어요. 남편은 능력을 엄청나게 인정받거나 하진 않았어도 정말 성실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누군가의 투자 권유로 처음에 작은 성공을 이룬 뒤에 어디서 붙었는지 모를 자신감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어요. 투자는 초반에 운이 좋아서 조금 잘 됐다고 그렇게 무턱대고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아니야. 나 능력 있다니까. 이쪽으로 감이 좋은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다들 공부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누가 성공을 하냐? 그러면 확실하지도 않은 거에 돈을 이렇게 많이 넣어? 당신 왜 그래 진짜? 누가 당신 돈 달래? 내 돈으로 하는 거잖아. 초반에 몇 번 돈을 벌고 나니 남편은 어딘가에 이상해졌어요. 자꾸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무모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한다면서 저에게는 일절 터치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붙들고 있어도 돈을 잃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직장 다니면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감으로 운이 따를 거라는 생각 하나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겠냐고요. 당연히 남편은 자신이 모아둔 돈 모두를 잃고 나중에는 저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자기야, 딱 한 번만. 이거면 정말 확실한 정보야. 그런 엄청나게 확실하고 꼭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왜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알려주냐고. 자기가 돈 더 벌지?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해. 돈 주지도 않을 거면서 잔소리는. 안 줄 거면 잔소리도 하지 마.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서재로 쾅 문을 닫고 들어가 그 길로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달이 났어요. 제 허락 없이 자신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는 그 확실하다는 정보에 투자를 했고 말이죠. 결과요? 당연히 다 이렇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로 공부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아니면 원래 본성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은 참아왔던 걸 수도요. 남편은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숫자들만 들여다봤습니다. 당연히 장기 무단 결근으로 결국에는 퇴사 처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울고불고 회사를 나가라 소리도 질러보고 정말 엄청난 다툼이 있었지만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서재에 콕 하고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이야 뻔했습니다. 퇴직금과 시댁에서 미리 물려받은 돈,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공동 명의가 되어 있어서 따로 저 몰래 대출을 받거나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기적으로 확인했고 말입니다. 시아버지가 미리 물려준 유산이 엄청나지는 않아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잃을 돈이 아니었기에 한동안은 그냥 내버려 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엄청나게 싸우고 말려도 봤지만 말을 들어먹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도 그 시기에는 회사 일로 정말 바빴고 또 매일같이 싸우댔던 터에 지쳐 있었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조금 덜 쓰게 된 것도 맞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그러고 방 안에서만 틀어박혀서 투사랍시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남편이 말하지 않으니 뭐 모르시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모르셨어요. 요즘 애비는 많이 바쁘냐? 아, 왜 이렇게 통 얼굴 보기가 힘들어? 네, 뭐 바쁘죠. 하도 시댁에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묻더군요. 저는 그놈의 투자랍시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보느라 그렇다는 말은 생략하고 그냥 바쁘다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어깨가 으쓱하며 어딘가 의기양양해지시더군요. 거 봐라. 언제고 내가 이렇게 우리 아들이 인정받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했지? 이제는 회사에서도 애비를 더 찾나 보구나. 속으로는 허 하면서 헛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는 게 긍정의 의미라고 받아들이신 모양인지 시어머니는 더더욱 의기양양해지셨습니다. 이럴 때 네가 내조를 잘해야 하는 거야. 알겠니? 내조요? 그래. 바쁠 때 몸 상하지 않게 좋은 거 해다 먹이고 그리고 회사에도 네가 네 남편을 더 밀어줘야 할 거 아니니. 한 집의 가장이 그래도 남잔데 가장이 잘 돼야 집안이 다 잘 되고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회사에서도 네 남편 잘 내줘하란 말이다. 그 회사를 나가지 않아서 무단 결근으로 잘렸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영혼 없이 고개만 끄덕이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니 면도도 하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은 채 폐인처럼 앉아있던 남편이 있더군요. 그 순간 열이 머리 끝까지 확 차올랐습니다. 내가 이 집 시세에서 반 딱 떼서 줄 테니까 나가. 어? 나가라고. 나 당신 꼴 보기도 싫어. 당장 나가. 제가 그러고 소리를 치자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런 척 하던 거던지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런 척 한 거지만요. 자기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놈의 투자랍시고 한다면서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리고 회사도 무단 결근으로 잘리고 그 퇴직금도 다 날리고 하루 종일 그 방에 앉아서 씻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꼴을 나보고 더 보라는 말이야? 나는 당신한테 실망할 만큼 했고 이제는 싸울 기력도 없어. 나는 포기할 거니까 나가. 이 집 살 때 당신이 보탰던 돈 맞춰서 시세 오른 것까지 다 쳐줄 테니까 깨끗하게 이혼해. 내 아들한테도 더 이상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당시에 아들아이가 저희 부부 싸우는 것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도 했고 또 저런 아빠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저에게 싹싹 빌더군요. 아니,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 맞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당장 취직 자리 알아보고 다시 일 시작할게. 그리고 이제는 그거 들여다보지도 않을게. 응?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이야기하며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그 모습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본인이 한 약속을 하나라도 어기면 당장 이혼이라고 못 박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이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를 위해서도 또 남편을 위해서도 말이죠. 억지로 봉합해서 이혼은 하지 않고 같이 살기는 했지만 당연히 그 전과 사이가 같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노력하기는 했어요. 일단 취직했습니다. 물론 전에 다니는 회사보다 작은 회사였고 연봉도 낮았지만 그래도 새로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조건의 회사였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초반에는 의식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기로 했던 것도 있었고요. 이직을 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아, 그러면 연봉도 많이 올랐겠구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를 더 인정해주는 회사니까. 더 작은 회사의 연봉도 오르지 않았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몹시 실망하신 듯 보였지만 그래도 애써 웃어 보이며 저 들으라는 듯 이야기하더군요. 그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거기서 더 크게 되면 되지 않니? 아, 그래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갔다니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 참 대단하네. 그 꼴을 보고 있는데 짜증이 난다고 느꼈을 때 아, 나는 이제 정말로 남편과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애써 부정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한번 남편에게 엄청나게 실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뭐 이건 실망을 넘어서 그냥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김 대리가 술 한잔 하자고 해서 김 대리가 일이 힘들다고 해서 김 대리가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김대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굉장히 친해진 직장 동료 같았습니다. 일이 서툴고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혼자 서울에 살고 있고 뭐 기타 등등 입만 열면 그 김대리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남편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마음을 붙이는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야 회사에 조금이나마 더 정이 쌓이고 쉽게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김대리는 그런 마음을 붙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김대리와 둘이 등산을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고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간다는 산 주변에 맛집이 어딘지도 찾아줬어요. 하산하고 내려오면 김대리랑 맛있는 거 먹으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날 남편이 외박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외박을 하고 돌아와서는 술을 한잔 하다 보니 너무 늦어져서 주변 민박집에서 하루 묵고 왔다더군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늦은 시간에 술 먹고 움직이지 않은 게 현명한 거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주말마다 약속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김대리랑 등산, 하루는 김대리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술 한 잔, 하루는 김대리가 일이 너무 많아서 도와줘야 한다. 이유는 다양했지만 모두 다 김대리와의 일정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 정도면 둘이 전생에 헤어진 연인이거나 헤어졌다가 상봉한 형제인 줄 알겠어. 어? 형제? 그렇지 않고서야 남자 둘이 뭐 그렇게 살갑게 친하게 같이 어울려 다녀? 회사에서도 뭐라고 안 해? 그런 제 말에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 뭐라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서로 일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라 알지. 그렇다기엔 둘이 너무 유난스럽게 친하냐 하는 말이지. 나도 이제 그 김대리 얼굴이 궁금하다. 한번 집에 데려와. 같이 밥이라도 먹게. 제 그 말에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어? 같이 밥을? 뭐 그렇게 당황해? 맨날 붙어서 밥 먹는데 나랑 같이 먹는 게 뭐가 이상하다고. 아, 아, 그렇지. 당신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나랑은 한 번도 인사 안 한 것도 좀 그렇잖아. 언제 한번 식사나 같이 하자. 날 잡아봐.
그런 제 말에 남편은 끝까지 대답은 하지 않고 어색하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김대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생각해보면 남편은 김대리가 남자다, 여자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는 해요. 워낙 유난스럽게 친하니까 당연히 남자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단둘이서 등산을 가고 술을 먹다가 밤을 지새우고 이게 유부남인 남자가 회사 동료인 여자 직원과 할 수 있는 행동은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말입니다. 김대리가 여자 직원이라는 사실은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말이죠. 그날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 모르는 번호로 오는 광고 전화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왜인지 모르게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받았던 것 같아요. 성 과장님 부인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서영 남자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김대리 남자친구입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엄청나게 세게 후려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과 그렇게 같이 다녔던 남편이 그렇게도 살뜰히 챙기고 제가 우리 집에 밥도 먹으러 오라고 했던 그 김대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던 겁니다. 김대리요? 김대리가 여잔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질문이 나갔던 것 같아요. 김대리의 남자친구는 그날 전화로 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신과 김대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이라고 말이죠. 날까지 다 잡았는데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지 않던 외박을 하질 않나. 직장 동료와 단둘이 등산을 간다. 영화를 보러 간다. 밥을 먹는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저도 당연히 여자 직원분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고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몰래 회사 앞으로 마중을 나갔다가 같이 나오는 분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을 성 과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 김대리의 남자친구는 그럼에도 확신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 성시성을 가진 다른 여자 과장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알아봤다더군요. 하지만 그런 본인의 발행과는 달리 그 성 과장님은 저희 남편이 맞았다고 말이죠. 이미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운 증거는 저에게 차고 넘칩니다.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어요. 김대리의 남자친구는 둘의 관계를 사내에 폭로할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이죠. 그 전에 저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한 거라고 실례를 해서 죄송하다고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도 없이 그냥 멍하게 말이죠. 현실감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게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했던 김대리에 대한 모든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같이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등산을 가고 그곳에서 술을 한잔하다가 함께 밤을 지새우고 뭐 그런 것들 말입니다.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도 모를 만큼 화가 났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까지 반나절을 움직이지도 먹지도 않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삑삑삑 하고 도어락이 눌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불도 안 켜고 당신 왜 그러고 있어?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투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대리의 남자친구가 조금 전에 말해주긴 했기에 놀랍지는 않았어요. 아직 두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폭로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릴 거라고 말이죠. 오늘 어디 갔다 온다고 했지? 어제 말했지 않나? 김대리가 어디 선물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잘 모르는 게 있어서 같이 골라달라고 했다고. 누구 선물을 골랐는데? 어?
제가 그것까지 모를 줄은 몰랐는지 눈에 띄게 당황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대답마저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찼어요. 아, 김대리가 결혼하거든. 그래서 그 상대 쪽 어른들한테 다음 주에 인사하러 가는데 거기 선물을 뭘 사갈지 모르겠대서. 같이 밥도 먹고 겸사겸사. 가만 보면 당신은 김대리랑 참 이상하게 친하다. 뭐가 어떻게 이상한데? 보통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갈 선물을 사는 거면 여자친구랑 고르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그걸 왜 당신 보고 골라달래? 40 넘은 아저씨한테. 그러게. 김대리가 날 믿고 의지해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의 낯이 너무 두꺼워서 순간 확 밀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 손에 뭔가 쥐어져 있었으면 그때 큰일이 났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 내가 김대리 이름도 모르네. 김대리 이름이 뭐야? 어? 김대리 이름은 왜? 당신이랑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이름 정도는 알아둬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름을 알아서 뭐하게. 그냥 말해주면 될걸. 왜 말 못해줘? 사실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알려주면 될걸 그러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건데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뒤에 말했어요. 김서훈. 김서훈. 아, 이름 되게 예쁘네. 내 친구 중에 서영이라고 있는데 나는 서자가 들어간 이름이 예쁘더라. 제 입에서 나온 김대리의 진짜 이름, 서영. 그 이름의 남편이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은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정말 사달을 낼 것 같아서 피곤하다고 오늘은 그만 자야겠다고 말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피곤하니 당신은 서재에서 자라는 말을 하고 말이죠. 당장이라도 남편이 있는 서재의 문을 열고 뺨을 열댓 번을 더 올려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김대리의 남자친구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나서 제가 이를 벌려도 벌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정말 한숨도 못 잤어요. 투자한다는 이유로 페인처럼 지내던 그 시절도 그간 가졌던 믿음이나 그래도 사람은 괜찮은데 나한테 참 잘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가며 용서하고 지켜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저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너무 괘씸하고 또 그 엄청난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아프다는 전화를 걸어 월차를 냈습니다. 평소에 아프다는 이유로 회사를 빠진 적도 없고 워낙 성실히 잘 다녔던지라 제가 이럴 정도면 얼마나 아프다는 거냐 하는 걱정 어린 소리와 함께 두말 없이 월차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세수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그 번호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주실 수 있는 증거들은 다 달라고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두 연놈의 불륜 정황과 주고받은 톡의 내용들이 저에게 전달되었어요. 대충만 봐도 그게 명확한 불륜의 증거라는 사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고 곧장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예전에 친구가 이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의 변호사였던 분을 소개받았거든요. 전날 저녁에 울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친구에게 했고 말이죠. 그곳에 가서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잘못했던 일과 불륜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명확한 유책 배우자이고 소송을 하면 양육권은 물론 정당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장을 쓰기로 한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빈속에 비싸고 맛있는 스테이크를 우겨 넣었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남편 자식 때문에 제가 몸도 마음도 힘든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물론 금방 다 개원했지만요. 그리고 집으로 가 한숨도 자지 못했던 잠을 조금 잤어요. 그리고 남편이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퇴근이 빠르네. 남편이 제 무표정한 얼굴과 말투, 그리고 제가 왜 이 시간에 집에 있는지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듯 했어요. 그저 사색이 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김대리의 남자친구의 폭로가 있었고
회사는 한바탕 뒤집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퇴근을 한 걸 테고 말입니다. 어? 어. 왜 그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아, 당신은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어? 나? 출근 안 했어. 왜? 너 퇴근하면 너한테 김서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제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어 저를 봤습니다. 여태 초점이 없이 멍했던 눈에 초점도 생긴 채로 말이죠. 남편이 당황해서 말을 심하게 더듬더군요. 당신도 알아? 뭐? 김대리가 여자라는 사실을 아냐고 묻는 거야? 아니면 너랑 그 김대리랑 불륜을 했다는 사실을 아냐고 묻는 거야? 아니면 그 김대리가 결혼하기로 한 김대리 남자친구가 오늘 너희 회사에 니들 불륜 사이를 다 폭로한 걸 아냐고 묻는 거야? 제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남편이 파랗게 질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간도 적고 겁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아직도 신기해요. 눈에 뭐가 씌면 보이는 것도 없다더니 다 그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김대리 남자친구가 어제 나한테 전화했었어. 김대리랑 결혼하기로 한 사이인데 당신이랑 불륜을 알게 됐고 회사에 폭로할 거라고. 남편이 여전히 사색이 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런 남편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하자.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남편은 저에게 울며 빌었지만 저는 이미 그런 남편을 봐줄 마음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단 아이 문제도 있었고 친정에도 아직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한동안은 그 집에 같이 있어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사실 생신이고 뭐고 챙길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그리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의 생신을 챙기는 것도 웃기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별다른 반감이 들지는 않더군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고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군말 없이 그것들을 다 하고 있으니 반쯤은 자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사실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올해는 현금 없니? 왜 안 주니? 어머님 아들이 준비했을 거예요. 애비한테 받으세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인상을 팍 썼습니다. 지 잘났다고 그렇게 뻐기면서 시어머니 남편 무시했으면 돈이라도 잘 벌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돈을 가족들한테 쓸 줄도 알아야지. 나 해외여행 가고 싶으니까 1,000만 원만 다오.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이 다 하와이 간다는데 나도 가야겠다. 니들이 1,000만 원만 줘. 만약에 안 주면 부모와 자식 간에 영 끊는다는 뜻으로 알고 너희 다시는 안 본다. 그게 아니라도 다시는 안 볼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픽 웃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시애미가 하는 말이 우스워? 이게 어디서? 어머니, 그만하세요. 남편이 다급히 자신의 어머니를 말렸어요. 지금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 당연한 이야기겠죠. 너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 제가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는 듯 남편과 저를 번갈아 봤어요. 네가 네 입으로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라고 지금. 여보. 너 투자한답시고 아버님이 주신 유산이랑 퇴직금 다 날려먹은 거, 그리고 방 안에서만 처박혀서 무단 결근해서 회사 잘린 거, 그리고 다시 취직한 곳에서 여직원이랑 바람나서 나한테 이혼 당하기 직전인 거 다 이야기하라고. 제가 소리를 빽 하고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히 제 말에 몹시 놀란 듯했고 말이죠. 그게 다 무슨 말이냐? 어? 저 사람이 말 못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투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날렸고요. 그리고 그 투자한다고 회사 무단 결근해서 잘리고 작은 회사로 옮겼으면서 스카우트다 뭐다 거짓말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혼하겠다던 저한테 빌면서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해놓고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8살이나 어린 여직원이랑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여직원 남자친구가 회사에 다 폭로하고 결혼 깨지고 이 사람은 지금 그 회사마저 나와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 사람한테 1,000만 원이 있겠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곧 남남이라 절대 안 드릴 건데. 이어진 제 말에 시어머니는 낯빛이 파리해졌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가 멍하니 주절거리고 있는 사이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진짜로? 내가 그걸 겪고도 너랑 이혼 안 하면 미친년이지 않겠니? 변호사 만나서 소장 쓰고 있어. 곧 날아갈 거니까 소송이나 준비해.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았니? 그리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신상은 차려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온 거였어요. 이왕 차려놓은 밥상이니 드시고 힘내서 당신 아들 제정신 차리게 팩이라도 하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시 뵙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애를 잘못 키워서, 나 때문에, 이 애미 때문에, 이 등신 같은 애미 때문에 아들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다 내 잘못이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다시 잘 교육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마, 응? 아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가 소리를 이럴 때 듣는 것도 웃겼지만 저를 막아서며 하는 이야기가 더 기가 찼습니다. 곧 죽어도 자기 아들 탓을 하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말이죠. 저는 어머님 아들 같은 사람이랑 더는 못 사니까 다시 교육하시든 아니면 끼고 사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남의 딸인 저는 좀 놔주세요. 벗어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털어내듯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를 모르셨어요. 소송이 진행되기까지 몇 번이고 오셔서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사정도 있다가 화도 냈다가 온갖 행위를 다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꺾이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남편도 끝까지 이혼하지 않으려 한 탓에 결국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야 모든 분이 예상하듯 완벽한 저의 승소로 끝났고 말이죠. 집은 처분하고 다시 새 보금자리를 얻고 남편과의 모든 물건, 시간, 장소 등을 정리하면서 잠시 회사를 쉬었습니다. 그것까지 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거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제 일이 회사에도 다 소문이 나서 쉬다 오라고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 김대리는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물론 결혼도 완전히 파토가 났고 말이죠. 원래 지방에 살았는데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서울에서 지내기 힘들었겠죠. 끝까지 그녀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요. 만나서 뺨이라도 한 대 올려쳐야 했나 싶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얼굴을 보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악몽에 그녀가 나와도 얼굴이 매번 바뀌거든요. 물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건 괘씸하지만요. 남편은 꿋꿋이 그 회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떠들던 사람들도 잠잠해질 테니 그게 똑똑한 선택일 수도 있겠죠. 남편 나이와 경력에 다른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하는 건 힘들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정말 다 날리고 한 푼도 없는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종종 연락하십니다. 아직도 합쳤으면 하는 마음과 기대를 품고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폰을 바꿨어요. 그러기 전에 한 번 더 연락하면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남겼고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저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낄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저희 회사의 여성 최초 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복귀하자마자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복귀하길 기다렸다고요.
아들아이도 다행히 아빠 없는 일상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아빠가 마지막 1, 2년간 보여줬던 모습이 좋지 않아서인지 아빠를 그리워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아직은 말이죠. 언젠가 자라면서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건 언제든 만나게 해줄 생각입니다. 제가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것까지 빼앗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은 뼈가 시리게 후회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죄를 저지를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보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죠.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겁니다.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겠다.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행복해질 거예요. 그간 불행한 게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이 이야기를 조금 가볍게 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실 이야기만 놓고 보면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이야기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절대 겪을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가볍게 하고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금 털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그런 기분이 드는 것도 같습니다. 이 기구한 과거에서 벗어나 저는 이제 제 행복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런 팔자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팔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건 제가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 거고요. 워낙 엄청난 일들이었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도 수고가 많으셨다 싶네요. 그런데 또 다 늘어놓고 보니 별일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별일이 아닌 건 정말 아니지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제 제 삶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동료들에게 승진턱을 내기로 했거든요. 저에게 이 승진을 시작으로 이제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요즘 감기가 독하더라고요. 늘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참 여러모로 코로나로 어지러운 와중에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안 좋은 것들이 천지지만 그중에 얻은 게 있다면 유튜브라는 세계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간 애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쪽 세계에 빠져들어 여러 채널을 구독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재미로 살아요. 솔직히 요 몇 년간 저한텐 정말 재미없는 일들만 넘쳐났었고 하나같이 다 짜증만 날 뿐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요 몇 년만 그런 건 아니고 결혼한 이래 쭉 그런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우리 어머니랑 저는 꽤 앙숙관계였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본인은 아들을 잃게 되는 기분이 든다고 별 말 같지도 않은 입방정을 떠셨어요. 남들은 아들 둘만 키우다가 딸이 생기는 셈 치고 좋아하라는데 전 그렇지가 않아요, 사돈. 요즘 딸 있는 집들이나 비행기 태워주지. 아들 있는 집은 아들 뺏긴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민성이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요즘 그렇게 밤잠을 설친다니까요. 이 말에 우리 친정언니며 어지간해선 시댁에 충성하고 살라던 고지식한 아빠까지 화가 나셨다니까요. 아빠가 그런 말을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도대체 그게 말이냐 방구냐? 뭘 아들을 뺏겨? 아니 그럼 우리는 딸 뺏기는 게 당연하냐? 말을 그따위로 무식하게 하고 앉아있어. 이렇게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때 엄마와 아빠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어요. 아이고, 당신 딸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딸 있는 집의 서름을 아시겠소? 당신 마누라도 당신 장인 귀한 딸이여라. 그걸 모르고 여지껏 몇십 년을 살다가 되게 충격받았나 보네. 엄마는 결혼 생활 내내 우리 할머니와 큰아빠, 고모들한테 시달려 그런지 아빠한테 아주 할 말이 많았죠. 그야 그럴만하지만 하여간 제가 결혼할 타이밍에 두 분이 이렇게 싸우니까 정말 짜증났어요. 하여간 여러모로 우리 어머니는 쎄한 구석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구석도 많아 참 별로였던 것 같아요. 뭔 놈의 콤플렉스가 그렇게 많았던 건지 결혼하고 나서도 되게 혼자 피해의식 갖고 전대 함부로 하셨어요. 얘 희정아,
요즘 여자들은 병원에서 아기 낳는 거면 그냥 그런 줄 알지. 뭘 또 조리원인가 거길 간다냐? 내가 어제 TV를 봤는데 아이고야, 다들 미쳤어. 무슨 돈을 몇백씩 써가면서 있다가 와? 다 자기 남편 등골 빼먹는 년들이지. 넌 갈 것 없다. 그냥 집에 있어. 민성이도 허리 휘고 왔다 갔다 하느라 고생한다. 정말 얼마나 열이 훅 올라오던지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들이받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붙들고 말리지 못할 망정 같이 옆에서 희죽거리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엄마. 엄마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잘만 살고 있잖아. 애기는 더 많이 낳았는데도 말이야. 그런 말을 듣고 있으니 짜증도 나고 받아치는 것조차도 기력 빠져서 못하겠더라고요. 전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했고 이걸로 어머니와 큰 싸움까지 갔답니다. 진짜 이게 그럴 일이기나 한가요? 아니요, 어머니. 전 갈 거예요. 이미 예약도 다 해놨고 돈도 일부 냈어요. 지금 내면 돌려받기도 힘들고요. 저 집에 오면 더 고생할 텐데 거기서라도 편하게 있고 싶어요. 아이고, 네가 진짜 고집이 세심줄이야. 어른이 말하는데 왜 들어먹질 않아? 그게 무슨 돈지랄이냐고. 그 돈 네가 벌어다 내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무래도 어머니는 맨날 내내거리는 제가 만만하셨던 거죠. 저도 결코 지지 않고 말을 했고 옆에서 도련님이 말리는데도 듣지 않고 같이 막 따지게 되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어른이고 예의고 그런 말이 왜 나와요? 제가 아랫사람이라고 무조건 어머니한테 다 순종해야 하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몸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선택했다는데 왜 그걸 어머니가 나서서 하지 말라고 극구 말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 디스크 때문에 입원했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해다 바치라고 하셔놓고선. 아니, 형수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한테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도련님은 자기 형과 아주 똑 닮아서는 제가 뭐라고 받아친 적이 뭐 얼마나 있다고 자기 엄마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서럽고 화가 나서 저는 엉엉 울어버렸고 결국 그걸로 대강 분위기는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아프고 힘들어서 조리원을 가겠다는데 지금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뭐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 그만 갈래요. 그러고 제가 나가고 있으니 남편은 거기서 안 따라 나올 수가 없었겠죠. 일단 차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었지만 제가 중간에 내려달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저녁에 우리 집으로 절 데리러 왔던 남편은 저희 아빠께 말도 못하게 말로 얻어맞았고요. 자네, 내가 희정이한테 다 들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국물도 없어. 애기 하나 태어나는데 자네가 한 게 뭐가 있나? 애 아프고 힘들어하는 동안 자네도 디스크 와서 입원하고 그때 뒤치다거리도 다 나나 얘네 엄마가 하지 않았나? 그런데 뭐? 조리원에 안 보내? 사돈어른 불러서 대면하고 일 한번 크게 벌여야 되겠나? 결국 우리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팍 숙이고는 그대로 입 다물고 저를 태워 집으로 갔죠. 그나마 아빠가 저희 어머니의 완벽한 대항마였어요. 절대로 굽히지 않았고 제가 시댁에 당하는 게 있다 치면 즉각 참전하셨죠. 남편은 처음엔 이런 것 갖고 저와 대차게 싸웠는데 맞받아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아빠의 압박이 강해지다 보니 점점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저기 당신 말이야. 너무 장인어른한테 꼬박꼬박 다 말하지 좀 마. 우리 엄마가 자식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자꾸 그거 갖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드냐? 당신 뭐 지금 자기소개하냐? 당신이야말로 저번에 우리 아빠한테 혼난 거 어머니한테 일러바쳤지? 남자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 나이 먹고 미주알 고주알 엄마한테 일러바쳐? 그래놓고 나한테 그만 말하라고? 얼레리 꼴레리 하나도 안 무섭지롱. 남편이 바짝 약이 올랐지만 자기도 할 말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단톡방에서 제대로 실수를 하셨거든요.
희정이 너는 조리원 기꺼이 가야겠다고 그렇게 일을 쳐버린 거니? 그 김에 사돈이 나서서 민성이 야단치고 여차하면 나도 보자고 했다며? 아유, 내가 무서워서 뭐 말이라도 하겠냐? 이렇게 어머니 입으로 줄줄줄 다 말해버리신 거예요. 변명할 여지도 없이 우리 남편이 다 일러바쳤음이 증명이 된 거죠. 저도 조용히 있다고 한마디 했고 단톡방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네, 어머니. 속상하셨나 봐요.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걸 보니 민성 씨가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을 또 어머니께 다 말했나 봐요. 이러니 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이 분위기를 못 견디겠던지 도련님은 그만 단톡방을 나갔어요. 아무튼 저는 시댁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결코 넘어가 주지 않았고요. 아기 낳고 난 뒤에는 더더욱 틈을 주지 않고 일일이 받아쳐가며 한마디도 지지 않았어요. 그래봤자 어머니는 자꾸 선을 더 타고 넘어올 뿐이니까요. 그리고 시동생 도련님은 그 무렵 어지간히 사고를 쳤던 게 아니라 아주 일들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툭하면 사람들이랑 싸우고 어디 연루되어서 경찰서에 아들을 찾으러 다니다 보니 둘째 아들을 그렇게 안쓰럽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 큰아들네 부부에도 많이 못 끼어드셨어요. 그런 와중에 이 도련님이 어디서 여자를 만나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 숱하게 여자들을 만나고 맨날 바꿔오고 자긴 절대 결혼 안 한다며 어머니랑 싸웠거든요. 본인은 자기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면서 남인 형수가 자기 엄마랑 싸우는 건 어지간히 꼴보기 싫었나 봐요. 하여간 본인도 말 험하게 하는데 말이죠. 그래놓고 대뜸 결혼한 여자를 데려와 인사를 시켰고 결혼은 아주 일사천리로 시작되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혼수를 이미 가져왔더라고요. 니네만 알고 있어? 쟤네 애기 생겼다는구나. 아무튼 요즘은 그게 뭐 흉이냐? 축하할 일이지. 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평소에 저희 보고 여자가 돼서 조신해야 되네 어쩌고 저쩌고 하며 남의 집 딸들 혼전 임신하는 건 욕하시더니 자기 아들이 떡하니 남의 집 딸 임신해서 오니까 뭐 흉이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의 집 자식이 하면 불륜으로 생각하는 게 이 나이 때 어른들 특징인 건지 우리나라 할머니들 특징인 건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동서는 좀 배가 부른 상태로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이때는 저희도 아이 낳은 지 좀 시간이 지난 뒤였고요. 동선의 아기와 우리 아이들 간에는 4살 터울이 있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적은 것도 아닌 애매한 연령대다 보니 같이 어울려 놀기도 좀 그렇고 뭔가 물려주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언니가 결혼을 아주 늦게 했거든요. 결혼 안 할 줄 알았더니 되게 좋은 형부를 만나서 데려왔고 결혼한 다음에 아기 기대는 솔직히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식을 알려온 거예요. 희정아, 나 아기 가졌어. 실감이 안 나. 언니가 39살의 나이에 어렵게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어찌나 기쁘던지. 우리 집에선 엄청난 축제 분위기가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 전 언니가 짠하기도 하고 너무 잘 됐기도 하고 여러모로 잘해주고 싶어 꽤나 신경을 썼고요. 그런데 하필 이때 우리 남편이 이걸 갖고 딴지를 거는 거예요. 희정이 너 윤성이 결혼하고 애기 낳는다고 물건 좀 달랄 때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처형이 애기 낳는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다 퍼줄 기세냐? 그러지 말고 윤성이네 좀 챙겨줘. 거기는 내년에 또 태어나잖아. 이 말 들으니까 또 화딱지가 났어요. 저는 맞벌이 하면서 애 둘 키우고 챙겨 입히고 먹이느라 저한테도 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놈의 인간은 자기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니 전부 자기 동생에게 다 주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당신 돈으로만 해입힌 옷들이랑 장난감이냐? 좋게 말해서 둘이 나눠서 주는 게 어떠냐는 것도 아니고 뭐? 서방님네 싹 다 몰아주자고? 진짜 인간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못 대처먹었어?
네 눈엔 네 동생만 애틋하냐? 나는 내 언니 안 애틋하겠냐고. 남편은 맨날 이렇게 숨도 못 쉬게 따지면 꼼짝도 못하면서 맨날 저렇게 따져놓고 깨갱하는 거예요. 왜? 또 기분 나빠? 그럼 엄마한테 가서 일러 바쳐. 우리 아빠 또 데려올 테니까. 남편은 이 무렵까지도 어머니에게 일러 바치는 습관을 못 고쳤기 때문에 전 계속 놀려댈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남편만 물려주라 어쩌라 하는 거라 싸우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도 나서시는 거예요. 예, 이제 혜인이랑 인우도 많이 컸잖니. 니네 한창 좋은 옷들 많이 해 입히고 그랬잖아. 그거 다 아껴두고 어디 판다고 하더니 다 집에 있는 거지? 그거 그대로 다 윤성이네 물려줘라. 쟤네 지금 둘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네 동서도 지금 맞벌이 한다고 나가서 고생하잖아. 날 잡아서 싹 다 갖다 줘. 전 어머니랑 딱히 싸우기도 귀찮아서 대꾸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기려 했는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어머니가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새로운 질이라도 나타난 건지 들을수록 황당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동서가 말 좀 해달라고 하도 성화지 뭐냐. 보니까 윤성이도 수입 없고 하여간 아껴야 되나 봐. 지 형님한테 말하기 불편하고 어렵다고 나한테 대신 말해달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나서는 거야. 와, 전 동서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말하면 어디 덧나나요? 그렇게 불편한 형님이고 어려운데 어떻게 애들 옷이며 장난감, 책 같은 것들을 그냥 달라고 말하나요? 하나하나 요구한 것도 어쩜 그렇게 빼곡하고 자세하게 표기를 해놨는지 아예 찍어두고 노렸던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둘째가 카톡으로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보내놨더라. 저번에 니네 집 집들이 갔을 때 봤나 봐. 하여간 큰애 니가 걔네 불쌍히 여기고 좀 싹 다 갖다 줘라. 이거 내 얼굴에 침 뱉기다만 니넨 친정이 잘 살아서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사는 거 아니냐. 윤성이 녀석은 능력도 안 될 때 겨우 결혼을 해갖고 저 코딱지만한 집에서 애 키우고 복작이는 걸 보니 아유 내가 아주 그냥 너무 속상해 죽겠어. 아니 어머니 그렇게 불편한데 대체 뭘 달라는 건데요? 카톡 좀 보여주세요. 뭔데요? 어머니 핸드폰 너머에 동서가 쓴 걸 보니 그다지 뭐 조곤조곤 예의 갖춰서 쓴 내용도 아니었고요. 그냥 떡하니 목록만 좌르르 적어서 어머니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써붙인 말을 보니 더 어이없었어요. 형님한테 책장은 정리하실 거면 그것도 달라고 해주세요. 저희 집은 사다리차 불러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돈 낸다고 말해주시고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말 쫓아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책장 멀쩡히 잘 쓰고 있는데 그걸 왜 지 맘대로 갖겠다 말겠다 결정을 하고 있나요? 어쩐지 우리 집 이사했을 때 와서 별 말도 없이 괜스레 사진을 찍길래 왜 그러나 했죠. 워낙 제 앞에서 별 말도 안 하고 낯가리길래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저렇게 어머니 통해 지껏마냥 명령하는 게 어이없었어요. 듣다 너무 기분 나빠서 동서한테 직접 전화를 했는데요. 아니, 좀 같이 맞받아 칠 것이지 더 열받게 하더라고요. 동서, 나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물론 우리도 애들 컸고 집을 좀 비우긴 해. 내가 동선에 연진이 줄 생각하고 몇 개 챙겨주기도 했어. 그런데 이번에 어머니한테 리스트 적어서 드렸더라? 그거 보니까 나도 좀 솔직히 당황스러워서 말이야. 책장이나 애들 텐트나 이런 거 다 우리 애들 쓰는 거거든. 그리고 제대로 못 봐서 그러나 싶은데 이번에 이사하면서 새로 산 거야. 다 쓰면 달라는 뜻이지? 그런데 너무 찝어서 말하니까 나도 좀 내키지가 않아서 말이야. 정말 제가 말한 그대로의 내용이었고 무슨 은행에 맡겨둔 적금 찾는 사람처럼 요구하니 말하다가 계속 화가 났어요. 그런데 동서는 누가 보면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더군요. 아니 그게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물어보셔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먼저 그런 건 아닌데요, 형님.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다 알고 전화하는 건데 말을 그렇게 바꾸면 좀 그렇네. 어머니가 본인은 봐도 뭔 장난감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직접 보고 골라서 주라고 카톡 보여주시던데? 거기 보니까 동서가 먼저 어머니한테 형님한테 말해달라고 말 걸었던 거 다 나오더만. 왜 어머니 핑계를 대? 맞는 말을 해서 그런지 너무 도망갈 구석 없이 제가 몰아대며 말해서 그랬는지 동서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진짜 속 터지게 거의 몇 분이 넘어가도록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냥 일단 챙겨주긴 할 텐데 좀 경우가 아닌 것 같다고만 하고 끊었어요. 그래놓고 결국 마음이 안 편해서 우리 언니 주려던 것도 주섬주섬 챙겨 어머니 편에 갖다 줬죠. 그걸 도저히 동선의 집까지 제가 갖다 주는 것까진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니께 드릴 테니 알아서 가져들 가라고 전했죠. 하지만 동서는 진짜 예의도 없고 사람 간의 관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설령 제가 대놓고 뭐라고 해서 기분 나빴다 쳐도 거의 냉장고급의 크기와 무게로 아이들 장난감이며 책, 옷, 신발까지 받았으면요. 전화 한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 동서 혹시 그거 가져갔어요? 아직 그대로 있나요? 어? 아니야. 네가 저번에 갖다 놓은 날 저녁에 바로 윤성이랑 둘이 와서 실어 갔어. 어머, 그런데 동서는 그걸 가져가 놓고 아무런 말도 없는 거예요? 저나 이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없던데요? 어머니는 그 말에 약간 좀 그랬는지 본인도 못마땅해 하시다가 결국 동서가 그러는 데는 자기 아들도 태도 문제가 있으니 또 감싸시는 거예요. 거참,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 것이지. 아유, 모르겠다. 윤성이네도 살기 바쁘니까 그랬겠지. 걔네 친정엄마가 와서 봐주곤 있는데 이젠 내가 나가야 할 판이야. 윤성이도 제목 못하느라 지금 직장도 변변찮고 둘째가 그나마 꼬박 월급 나오는 직장 다니고 있으니 별 수 있겠어. 애미 나라도 가서 도와줘야지. 아무래도 어머니는 본인 아들의 무능 때문에 며느리한테도 별말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자기네들 입장이고 가운데서 전 왜 이렇게 건너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물건을 대차게 받아가 놓곤 고맙다 카톡 하나 보내지도 않는 동서를 보니 여러모로 괘씸했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요. 앞으로는 절대 동서한테 뭐 주지 않을 거고 넘어가지도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 와중에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꽤 큰 소동을 겪는 바람에 그걸 수습하러 따라다니느라 진짜 머리가 아팠어요. 같은 반 친구가 자꾸 물어뜯어서 그걸 원장에게 얘기했는데 상대편 애엄마가 절대 사과를 안 하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늘어가는 건지.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에게 직접 야단쳤는데 그 엄마는 그걸 갖다가 협박하더라고요. 원장의 전화를 받고 기절초풍했지 뭐예요. 저기 인우 어머니, 다른 게 아니라 영서 어머니께서 인우 어머님이 직접 영서에게 야단치신 걸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중간에서 말리려고도 해봤지만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지금 영서 어머니는 고소를 하네 어쩌네 말이 나오느라 엄청 진땀 빼고 있어요. 정말 안 내키시겠지만 인우 어머니께서 그쪽에 사과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물론 영서가 먼저 인우를 물어뜯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화나실만 하지만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가니 정말 환장을 노릇이었어요. 제 애 팔뚝을 몇 번이나 물어뜯는 자기의 기센 딸을 사과시킬 생각은 절대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참다 못한 제가 직접 가서 그 애한테 야단을 쳤죠. 이게 그렇게 잘못한 말이었나요? 네가 영선이? 아줌마 인우네 엄마야. 너 왜 자꾸 우리 인우 팔이며 얼굴을 저렇게 물어뜯어놔?
너 또 그러면 아줌마가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거야. 지금 인우가 몇 번이나 병원 가고 여기 소독하고 상처가 남았는지 알아? 너네 엄마는 왜 연락을 안 받니? 한 번만 더 인우 물어뜯으면 아줌마가 경찰 아저씨 데리고 올 거야. 알았어? 아무래도 경찰 얘기가 오가니 어린이 딴엔 겁먹었겠지만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줘도 안 듣고 원장이 쫓아와서 떼어내도 안 듣고 귀엽고 물어뜯는 애를 어떻게 하나요? 심지어 얘네 엄마한테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저한테 직접 사과는커녕 자기 애도 야단을 안 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3번이나 뜯기고 나니 제 입장에선 완전히 눈이 돌아가죠. 그래서 쫓아가서 하원길에 야단쳤더니 그걸 갖고 고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듣더니 그 여자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고 분노하더군요. 아무튼 이 일은 저도 변호사 대동하고 같이 고소하겠다고 절대 안 굽힌다며 치료비랑 다 청구할 테니 너도 고소하라고 하면서 일이 커졌어요. 같은 동네에서 초등학교까지 보내야 하는 사이이니 웬만하면 자중하려 했으나 상황이 그렇게 쉽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몇 달을 끌고 지루하게 싸우다가 저쪽이 백기를 들고 나왔고요. 전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서 안 그래도 넋놓고 있던 차였어요. 애 때문에도 예민하고 하여간 굉장히 신경이 날카롭고 정상인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잊고 있을 즈음 마치 기다린 것처럼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얘 큰애야, 요새 너 많이 바쁘냐? 내가 요즘 둘째 나와서 봐주고 있는데 아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 네가 좀 여기 같이 좀 와서 봐주라, 응? 아니, 저도 애 둘 키우는 엄마고 이때 잠깐 직장을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새를 못 참고 또 절 부른 거예요. 혹시 거기에 또 동서 입김이 있었나 싶어 상황을 보니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장 그만둔 걸 금세 알아차려서 저러나 싶었는데 그건 어머니도 모르고 계시던 사실이긴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 좀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앞서 말한 대로 어머니랑 저는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절대 어머니 편에 서서 뭔가를 할 입장은 아니에요. 그런 제가 봐도 좀 황당한 사태가 있었단 말이죠.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이 집에서 주무시고 밥도 해주신다고요? 아, 여기 쓰레기 좀 봐. 아, 세상에, 어머니 이건 좀 버리셨어야지. 아우. 예의상 동선에 방문했다가 기절 초풍했지 뭐예요. 집 입구부터 엉망진창인 게 동서나 서방님이나 집안일을 완전히 어머니에게 다 맡기고 손도 까딱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관 입구에는 쓰레기 봉지며 택배 박스 다 모아두고 그걸 버리러 나갈 생각은 안 하는 건지 날파리도 있고 거실에는 애들 놀잇감이 꽉 차서 발 디딜 틈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좁은 집에서 어머니가 24시간 애들을 봐주고 밥도 해먹이고 어린이집 등하원에 엄청 바쁘신 것 같았어요. 그새 어머니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못 드시는 건지 얼굴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유, 말도 마라. 내가 둘째랑 여기 있으면서 아주 원수 될 판이야. 애가 어쩜 그렇게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냐? 내가 아무리 엄마랑 딸처럼 지내자고 했지만 애가 너 같은 구석이 없어. 와서 밥만 먹고 힘들다고 방에 들어가 버린다 글쎄. 지 자식 지가 낳아놓고 애가 안겨들려고 하면 그렇게 짜증을 내. 그러면서도 전 도무지 납득 안 되는 말을 듣고 제 일도 아닌데 화가 나고 만 거예요. 네? 24시간을 애를 끼고 같이 상주하고 있는데 얼마요? 50만 원이요? 아니, 어머니 주말에도 여기 계속 계시는 거 아니에요? 동서도 진짜. 이건 무슨 날강도도 아니고 80 다 되어가는 노인네를 집에 붙들어 두고 밥 3끼 다 얻어먹고 애를 봐달라고 하고 집안일도 맡겼거든요. 그래놓고 한 달에 50만 원으로 퉁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네한테 돈을 어찌 받겠나 싶어서 조금만 주라고 했어. 그랬더니 둘째가 지가 알아서 월 5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하더라고. 어머니, 그렇다고 그걸 그냥 알겠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안쓰러워서 50만 원 받으실 거면 50만 원치만 일을 해주시던지. 아니, 애들 어린이집 보냈으면 그 시간엔 어머니가 여기 안 계셔도 되는 거잖아요. 왜 주말에도 못 가시게 붙들어 놓는 건데요? 서방님은 어디로 일을 하러 다니는 건지 지방 출장이 많아 집에 못 들어온다 치고 동서는 꼬박꼬박 집으로 들어오면서도 그렇게 친구랑 약속을 잡아 밖에 나간다나 봐요. 한 번은 어머니가 뭐라고 야단쳤더니 자기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 한다면서 전에 없이 대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또 자기 아들도 집에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기가 죽어선 별 말도 못 하시고 하여간 여러모로 상황이 좀 말이 안 됐어요. 전 일단 집 정리를 도와드리긴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살림 솜씨가 없긴 하지만 동서는 정말 손가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살고 있더군요. 이날 냉장고 청소를 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마스크 끼고 고무장갑 끼고 손을 봤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몇 봉을 내다 버렸는지 몰라요. 세제랑 소독할 것 사와서 계속 씻어내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제가 오죽했으면 어머니가 안 돼 보여서 그런 수고까지 했을까요? 이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인지 몰랐던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그제서야 화를 내더라고요. 뭐야? 50만 원? 아니, 엄마를 그렇게 오래도록 부려먹으면서 달에 50만 원밖에 안 줬다고? 윤석이 이 자식은. 서방님도 서방님이지만 돈 얼마 주겠다고 정한 게 동서더라고. 둘 다 똑같이 혼나야지. 그리고 더 웃긴 건 어머니한테 돈 드린 것도 최근이래. 하도 말을 안 하고 안 주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참다 못해 얘기했나 봐. 그것도 날짜 며칠씩 늦춰서 드리고 돈 드릴 때도 되게 퉁퉁대면서 탁탁 봉투를 드리나 봐. 어머니 얼굴도 안 됐고 되게 지쳐 보이시더라. 순전히 자기 손주들 안쓰러우니까 저러고 계신 거겠지. 집이 무슨 완전 쓰레기장이야. 무슨 TV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집인 줄 알았다니까? 어떻게 그런 곳에서 애를 키우냐? 남편은 듣다 안 되겠는지 자기 동생에게 전화해 난리를 쳤고 서방님은 뭐 자기네 부부 사이도 안 좋은데 그냥 놔두라며 더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진짜 끼리끼리 만난 건가 싶을 정도로 서방님은 자기 부인과 똑같이 굴었어요. 그래놓고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사이가 나빴고요. 결국 남편은 화가 엄청나게 나서는 그 주 주말에 저와 함께 동선회에 같이 갔어요. 주말인데 서방님도 집에 없고 동서도 친정 간다면서 큰애만 데리고 가버렸더라고요. 작은 애는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말이죠. 남편은 기가 막혀서 집안 꼴을 둘러보며 혀를 차더라고요. 엄마, 그럼 윤성이랑 재수 씨는 대체 같이 왜 사는 거야? 이혼할까봐 엄마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야? 아휴, 나 진짜 요즘 우울증 온 것 같아. 맨날 둘이 붙어서 얼굴만 보면 죽일 듯이 싸워. 애들은 작살나게 울고. 아휴, 내가 노년에 이게 뭐 하는 꼴인지 모르겠다. 남편은 그 발 디딜 곳도 없는 더러운 소파에 앉아 고개를 팍 숙이고 있고 어머니는 혀를 찢찢 차면서 또 둘째 조카를 업고 밥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당장이라도 뭔가 터질 것 같은 이 분위기에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딱딱딱 누르는 거예요. 동서건 서방님이건 간에 누가 들어와도 터질 것 같은 상황이었죠. 형님, 아주버님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동서는 되게 성가시다는 얼굴로 짜증스러워했어요. 보아하니 어디 놀다 왔는지 애도 친정에 맡겨둔 건지 잠깐 집에 뭐 가지러 온 차림이었죠. 보다 안 되겠어서 제가 결국 입을 열고 말았어요. 동서, 우리 좀 전에 왔어. 많이 바쁜가 봐? 그런데 잠깐 좀 여기 앉아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네.
동서는 좀 난감해하면서 주변을 막 두리번거리더니 자기 잠깐 뭐 가지러 온 거라 다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순간적으로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이러다 남편이 나서면 일이 더 꼬일 것 같았어요. 아무리 바빠도 여기 할 얘기는 하고 가. 우리 동서 만나러 온 거야. 어머니 만나러 온 게 아니라. 그러자 동서는 물음표가 가득한 얼굴로 여전히 짜증스러워하면서 가방을 들고 거실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더군요. 동서, 나중에 아주 대단하게 어머니 모실 건가 봐? 나는 우리가 장남이고 맏며느리니까 우리가 노후에 어머니 모셔야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 보통 둘째가 모시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데 알아서 해준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 제 말에 동서와 우리 남편 그리고 어머니까지 셋 다 황당한 얼굴이었어요. 특히 동서는 인상을 아예 대놓고 쓰면서 평소 그렇게 말도 안 걸고 퉁퉁거리더니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왜 하지도 않은 얘기를. 혹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돌아보는데 제가 손살을 치며 아니라고 했죠. 아, 무슨 말이야. 내가 판단한 거지. 당연히 어머니 모실 생각인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50만 원 드리고 있다면서. 그럼 이건 뭐 완전히 노후는 책임지겠다는 배짱 아니면 뭐야. 자기도 주변에 친구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알지 않아? 적어도 애 둘 맡기고 24시간 상주 부탁드릴 거면 그게 전혀 남인 도우미 이모건 간에 친정 엄마건 시어머니건 못해도 250에서 300은 드려야지. 그리고 주말에도 애 맡겨놓고 나가서 놀고 있고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드시게 하고 있고 간이 크네? 동서는 제 말을 듣는 내내 인상 쓰다가 나중엔 시선을 피하고 딴 데를 보더라고요.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점점 격해지면서 뭐라고 같이 거드려 하길래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손짓했어요. 어머니는 한층 우울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시더군요. 누가 보면 나는 뭐 대단한 효부여서 이런 말 하는 걸로 들리겠지만 그건 당연히 아니야. 나는 뭐 얼마나 잘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별거 아닌 내 눈에 봐도 이상하게 느껴지면 정말 이상한 거지. 혹시 동서 50만 원 선불 드리고 나머지 250만 원은 알짜배기로 모아서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드리려고 했던 건가? 그거 아니고서야. 이건 뭐 노후에 본인이 어머니 모시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 어머니가 갑자기 쓱 끼어들어오셔서는 마구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도 이때는 그냥 할 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예, 큰애 말이 맞다. 너 어쩜 나한테 이러니? 며칠 전에도 내가 애들 문제로 한마디 했다고 기분 나빠해서는 며칠째 본체만 제도 안 하고 용돈도 그마저 그날에 안 주고 내가 말해야 주고 말이야. 내가 남의 집 가서 봐줘도 이것보다 나은 대접받고 살겠다. 큰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나는 네가 나 모시고 이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고 다 싫어. 아휴, 됐다. 이제야 내가 정신 든다. 난 나갈 테니까 너랑 윤성이랑 둘이서 지지고 볶고 살아라. 이혼을 할 거면 해. 나도 이제 좀 살아야겠다. 어머니가 엄청나게 소리 지르며 화내시니 남편도 부들부들 떨었어요. 재수 씨, 진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윤성이 이놈도 다리 분질러 놔야 하지만 재수 씨도 참 실망입니다. 어떻게 80 다 된 어르신이 주말에 라면이나 찾아서 끓여 먹도록 집도 이 모양으로 해두고 애를 맡겨놓고 밖에 나다니고 있어요. 그래놓고 50만 원? 장난합니까? 동서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몰아서 화내는 것에도 당황한 것 같았지만 그보다 어머니가 이제 다 필요 없다고 나갈 채비를 하고 계시자 거기에 더 혼란이 온 듯 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 얘기도 들어보세요.
진짜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서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50만 원은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전 잽싸게 말을 막았어요. 동서, 50만 원밖에 없으면 50만 원어치만 일을 부탁드려. 대체 집 꼴이 이게 뭐야? 어떻게 50만 원 드리면서 300만 원치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 그건 완전 도둑놈 심보지. 자긴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동서는 제 말을 무시하고 바로 어머니한테만 주절주절 말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쓱 쳐다보는데 아주 원망스럽다는 투의 눈빛이 엄청 빠르게 스쳐갔어요. 어머니, 아니, 지금 당장 맡길 데도 없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 진작 말씀을 하시든가. 왜 이러세요? 뭐? 너 진짜 내가 무슨 바보 천치로 보이냐? 이 나이 먹은 노인네. 여지껏 부렸으면 됐지. 네 새끼 네가 키워. 어머니는 그대로 보따리 가방에 짐을 챙겨서는 막내 손주가 울고 있어도 아랑곳 않고 일어났어요. 이때 갑자기 동서가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다 놀라서 멈춰섰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저기 돈 더 맞춰드릴 테니까 갑자기 이러지 마시고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동서가 무릎을 꿇는 거 있죠. 자기가 봐도 더 이상 어디 둘러댈 핑계가 없었겠죠. 70 넘은 노인네를 24시간 붙들어 놓고 몇 달씩 그렇게 부려먹어가면서 지는 밤마다 나가 놀고 새벽에 애엄마가 술 마시고 들어오더니 용돈도 꼴랑 그거 주면서 날짜도 안 맞춰드리고 말이죠. 어머니랑 단둘이 적대시할 때는 앙큼하게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려다가 비슷한 세대인 제가 와서 빈틈없이 쏘아붙이니까 어딜 도망가겠어요, 지가. 어머니 바지 붙잡고 늘어지는데 저와 남편은 옆에서 더 바람을 넣었어요. 못해도 돈 200은 맞춰드릴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을 하고 각서라도 쓰고 붙잡던지 해. 아니, 어머니, 적어도 당장 500이라도 입금 받으시고 계시든지 하세요. 아님 그냥 가시고요. 말장난이지 뭐야 진짜. 어디 감정에 호소하면서 공짜로 부려먹으려 해? 동서 직장에서 사장이 월급 대팍 깎고 일 좀 해달라고 울며불며 부탁하면 참도 해주겠다. 노동부에 고발하지. 동서는 아마 저에게 이때 어마어마한 원망이 쌓였겠지만 당장 자기가 남편이랑 이혼할 거 아니고 그리고 직장 관두고 집에 눌러앉아 애 볼 거 아니면 어머니 손을 빌려야 하니까요. 제가 옆에서 뭐라고 골려대도 별말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어머니 바지만 붙잡고 있었어요. 결국 이날 우리 앞에서 어머니는 동서에게 300만 원을 받으셨고 둘째 조카를 데리고 본인 집으로 가셨어요. 빨리 200 더 입금해주고 다달이 200씩 주지 않으면 애들 놓고 나오시라고 알아서들 살게 놔두라고 저와 남편이 옆에서 부추겼거든요. 동서는 다음날 즉각 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더 입금해드렸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손주 데리고 간만에 본인 집 가셨다가 다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200만 원을 선불로 입금을 또 받으셨어요. 솔직히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괘씸한 게 동서는 줄 능력이 안 됐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안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대차게 가격을 부른 건 어머니가 그냥 나오시길 바라서 한 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그게 더 잃는 게 많았던 건지 바로 200으로 훅 올려서 어머니께 선입금을 해드렸어요. 뭐 서방님과도 말이 있었겠죠. 아휴, 사실 제일 얄밉고 욕먹어야 마땅한 건 서방님인데 쥐뿔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동서도 끝내 이혼 안 하고 저러고 살고 있는 걸 보니 어딘가 많은 구석이 있으니 그런 남편과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하여간 전 여기까지만 보고 그냥 손을 떼기로 했고 어머니는 이후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요. 딱히 그럴 일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오지랖을 부려서 일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어머니랑 사이 별로긴 하지만 아무튼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어지간해선 동서랑 그 일 이후론 이제 얼굴 마주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동서 역시 같은 기분이겠지만요.